회색 구름이 잔뜩 몰려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싸늘했고 마른 낙엽이 무덤가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 길 위를 천천히 걸어오는 한 노인의 발걸음은 무겁고 더뎠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꽃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흩날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영호, 72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파놓은 주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눈빛은 굳게 닫힌 듯 차갑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 박준호.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국화를 내려놓고 차가운 돌비석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죽은 아들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손이 떠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준호야. 그 짧은 한마디는 오랜 회한과 슬픔이 담긴 탄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귓가에 낯설지만 또렷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순간 노인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의 호흡도 멎은 듯 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노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작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국화 한 송이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고 그 눈빛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깊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한 가족에게 숨겨진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듯 낯설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이목구비, 입술 끝에 맴도는 떨림, 눈동자에 비치는 결연함. 노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 준호의 피다. 누구니? 저는 지석이에요. 아빠는 여기에 계세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아빠라니 너 아빠가 누구라고 했니? 박준호. 제 아빠예요.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준호가 죽던 날의 기억,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냉정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던 사랑. 아이의 순수한 말은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인에게 따져 묻듯 해답을 요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옆에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병색이 완연한 듯한 창백한 피부. 아이의 손을 잡은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님. 수진이? 내 준호와 함께했던 그 수진입니다. 이 아이는 준호의 아들, 지석이에요. 노인은 두 다리가 풀려 제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들이 남긴 아이, 그리고 자신이 끝내 거절했던 며느리가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뇌리 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그녀와 함께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이 떠오르며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자의 눈망울 속에 비친 자신은 어떤 얼굴일까?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 지석은 무덤 앞에 국화를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저랑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오늘은 같이 오셨어요. 그 말에 노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람은 더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국화 꽃잎이 흩날리며 무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운명은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났고 그 운명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덤에서 시작된 만남은 한 집안의 비밀을 드러내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무덤 앞에서 만난 그 낯선 소년과 여인. 박영호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의 아이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선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 속으로. 젊은 시절의 박영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용직을 전전했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일했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작은 회사를 키워 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언론은 그를 자수성가형 신하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그 성공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족을 베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준호에게 최고만을 요구했습니다. 성적, 예의, 인간관계, 심지어는 미소 짓는 방식까지. 남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한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세운 이름도 흔들린다.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명령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차가운 성공보다는 따뜻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챙기고 약한 자를 돕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 배고픈데 무슨 행복이 있냐? 성공해야 행복도 오는 거다. 성공만 쫓다가 가족을 잃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감히 내가 날 가르치려 들어? 두 사람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특히 준호가 사랑하는 여인 이수진을 집에 데려온 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진은 평범한 교사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눈에는 그녀는 신분이 맞지 않는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그룹의 후계자다. 내가 감히 그 옆에 설 수 있겠느냐? 그날 영호는 수진을 모욕했고 준호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그 여자를 택하면 나는 너를 버리겠다. 아들은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하는 여인 사이. 결국 그는 아버지 몰래 수진과 결혼했고 두 사람은 소박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출산 후 심장 질환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에 쫓기면서도 두 사람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아내의 약을 챙기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작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가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준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화려한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진과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준호는 출장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은 홀로 남겨졌고 병든 몸으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도 언젠간 널 받아주실 거야.
그 말이 무덤 앞에서 지석의 입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제야 박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성공 집착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손자를 외면하게 만들었음을. 늦었지만 그는 이제 그 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무덤 앞에서의 만남 이후 박영호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아들의 이름만 봐도 눈물이 솟던 노인에게 손자의 얼굴은 살아있는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함께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외면했다.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다. 그날 이후 그는 지석과 수진을 몰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전셋집, 작은 방에서 겨우 숨쉬듯 살아가는 두 사람. 아이의 웃음소리 뒤에는 수진의 거친 기침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오랫동안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값과 치료비는 감당하기 벅찼고 결국 밤에는 간단한 재봉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있었고 피로로 가득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영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 여인을 내쫓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 엄마는 왜 자꾸 아프세요? 엄마는 많이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엄마 도와주면 안 돼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박영호가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도와줄게. 그러나 아직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흔적 속에서 박영호는 상상도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룹 안에서는 이미 또 다른 며느리 윤미정이 자리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로 들어온 그녀는 화려한 명품과 냉정한 미소로 주위를 장악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세련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재산과 권력을 탐하는 욕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수진과 지석의 존재는 위협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후계자로 인정받는 순간 내 아들과 나는 밀려나겠지. 어머님, 들으셨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아이랑 산대요. 그래도 피는 피 아니냐? 언젠간 받아들여야지. 미정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 아이가 들어오면 우리 집안은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녀는 은밀히 사람을 붙여 수진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병원 기록, 생활비, 심지어는 아이의 학교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심장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래 살기 힘들다는 사실.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아. 시간이 내 편이군. 한편 박영호는 고민 끝에 회사 임원들에게 수진과 지석의 존재를 알리려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준호가 남긴 유일한 피다. 그러나 발표 직전 윤미정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히 나를 맡겠다는 거냐? 그 아이는 불분명합니다. 세상은 소문에 민감합니다. 언론이 달려들면 그룹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더라도 피를 속일 순 없어.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피라고 확신하세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 말에 박영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증거 그는 손자의 눈빛만으로 확신했지만 그것을 세상에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윤미정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을 노리고 가짜 아이를 내세우는 경우 흔하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박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지석은 겁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거짓말쟁이에요? 박영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방에 앉아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들을 잃은 죄책감, 손자를 외면한 후회, 그리고 지금도 또다시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공포. 그는 무너지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의 손이 낡은 일기장에 닿았습니다. 겉표지는 바랬고 빛바랜 글씨로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그 안에는 준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언젠가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수진과 우리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고 생각한다. 박영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께서는 이 편지와 함께 변호사 김정훈을 찾아가 주셨으면 한다. 그곳에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다. 그러나 그 유언장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겼음이 분명했습니다. 박영호는 은밀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다면? 혹시 이것마저 헛된 희망이라면?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변호사 김정훈의 첫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 박영호 회장님이시군요. 준호 씨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뭐라고요? 준호 씨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찾아오실 거다. 그때까지 이걸 꼭 지켜달라고요. 김정훈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필체로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정식 유언장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진과 지석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유언장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룹 내 지분을 아내 수진과 아들 지석에게 남긴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겁니까? 사고 나기 일주일 전입니다. 준호 씨는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 서둘러 작성하셨어요. 박영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준호 씨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 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아보려 했어요. 여러 번 전화가 왔고 심지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준호 씨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준호 씨가 미리 당부하셨거든요. 오직 아버지만 이걸 받을 수 있다고. 박영호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젊은 여성 윤미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여성이 혹시 다른 말은 안 했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런 유언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제게 함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정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박영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윤미정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정아, 너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유언장 말이다.
내가 그 존재를 숨기려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순간 미정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뭐라고? 그 유언장이 진짜라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저 여자와 아이가 갑자기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된다고요? 박영호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넌 정말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라는 걸. 저 여자는 병들어 죽어가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시겠다고요? 그 순간 박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을 결판낼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임직원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은 박영호가 평생 일궈낸 성과를 자랑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무대 위에 선 박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숨겨진 가족을 소개하려 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졌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남긴 며느리와 손자입니다. 그 순간 객석 한편에서 윤미정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저 아이는 가짜예요. 장내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돌렸고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영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요? 증명은 오히려 저쪽이 해야죠. DNA 검사라도 해보세요.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수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해도 좋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 지석이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가족사진들. 이것들이 거짓말일까요? 윤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사진이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박영호가 준호의 일기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수진과 지석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일기장을 펼쳐 보이자 준호의 친필로 쓰인 글들이 화면에 크게 비춰졌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지석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것이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글을 읽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기장도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영호가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준호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작성한 정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 김정훈 씨가 공증한 것이죠. 김정훈 변호사가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준호 씨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진과 지석이가 제 가족이라고요. 윤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준호는 이미 우리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잖아요. 아닙니다. 박영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었고
끝까지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외면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석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무대 앞으로 걸어와 박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할아버지 손자 맞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그 순간 박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윤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미정 씨, 박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유원장의 존재를 숨기려 했습니까? 저는 변호사님께서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유원장을 찾으러 왔다고, 그리고 그 존재를 부인하라고 압박했다고요. 윤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략이 드러났습니다. 박영호는 마이크에 대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수진과 지석이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석이는 우리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곧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미정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그녀는 무대 위로 뛰어올라 유원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놓아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칠 거예요. 저 아이는 가짜라고요.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품이 있던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영호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당신의 욕심이 이 지경까지 당신을 만들었군요. 하지만 이 모든 공개적 대결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법적 싸움은 법정에서 펼쳐질 것이었고, 그곳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가운데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수진과 지석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윤미정과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유원장 진위 확인 및 상속권 인정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수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고인 박준호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정식 문서입니다. 공증인 김정훈의 증언과 필적 감정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유언장이 법정에 제시되었습니다. 준호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스크린에 크게 비춰졌습니다. 나 박준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이수진과 아들 박지석에게 내 모든 재산과 권리를 상속한다. 미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이미 가문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상속할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박영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 고집과 편견으로 인해 연락을 끊었을 뿐입니다. 준호는 죽는 순간까지 제 아들이었습니다.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석이는 확실히 제 손자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영호가 품에서 DNA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검사를 받았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지석이는 분명히 제 혈육입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윤미정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언장 은닉 및 위조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모든 시선이 윤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사망 직후 가짜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공증인이 이를 거부했지만 명백한 위조 시도였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재산을 윤미정의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진짜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에게 압력을 가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윤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미정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런 유언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당신이 보신 건 착각이었던 거고요. 윤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이에요. 공증 사무실 내부 보안 녹음입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증거죠. 이제 윤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윤미정의 행위는 유언장 은닉, 위조문서 작성, 증인 매수 시도 등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순간 윤미정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여자가 먼저 속인 거예요. 병든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나아요. 수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병들었지만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사랑으로 뭘 해요? 돈이 있어야 교육도 시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석이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저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준호 씨의 유언장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수진, 박지석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고 윤미정에게는 유언장 은닉 및 위조문서 작성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윤미정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지석을 꼭 안았습니다. 박영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 가족을 지켜줄게. 그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법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받은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다시 그 무덤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영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지석이 함께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아들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후회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그리움도, 그리고 새로운 다짐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석이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보고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 아빠는 지금 아주 행복해 할 거야.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수진이 남편의 무덤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지석이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영우가 일어나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구나.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아버님, 그리고 지석아.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내 아빠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다오. 네, 할아버지. 지석의 밝은 대답이 적막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영호는 수진과 지석을 위해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수진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 수술을 받게 하고 회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니, 하고 싶은 일이고. 박영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못다한 효도를 내가 대신 받는 거야. 지석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뭐가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든 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럼 저도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박영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내 아빠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석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수지는 건강해진 얼굴로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영호는 벤치에 앉아 이 평범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준호야, 이런 게 행복이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때 지석이 달려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석아. 박영호는 손자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준호도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가려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결국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후회는 너무 늦기 전에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전하지 못한 사랑의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